나? 네. 여행을 갔냐고? 네. 여행이라고 볼 수 있지. 니들 입장에서는 해남도 갔다 오고 뭐 다른 데도 갔다 오고 갔다 왔으니까. 네, 너무 쉽지 않았다. 오늘 수업은 고체 수업 할 거고요. 고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남는 시간을 조금 줄 거예요. 시간이 일찍 끝나면 그러면은 일단은 마무리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물 하게 되지 않을까. 물 하기 전에 증기압 제발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용액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용액 이야기할 때 증기압이 또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고체를 할 건데요. 고체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했으니까. 근데 다 했다고 하면 또 누군가는 네가 언제 다 했어야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체는 크게 결정성 고체가 있고 비결정성 고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배웠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결정성 고체가 있고 비결정성 고체가 있겠죠. 결정성 고체 언제 배웠습니까? 그렇지, 중학교 아마 1학년? 암석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중1 때. 중1 때 배웠죠. 중1 때. 그 암석 배울 때 여러분은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초성 쓰면 다 아는데. 써주세요. 쪼개짐. 그렇지. 쪼개진과 깨짐. 으로 여러분 배우셨죠. 그럼 쪼개짐과 깨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파삭삭. 파사삭 이 뭐야? 깨짐. 그럼 쪼개짐은? 쪼죠. 결이 생겨요. 그렇지. 짝짝 갈라져가지고 뭔가 결이 생기거나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쪼개짐이라고 부르고 어떠한 규칙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깨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비결정 계수는 우리가 깨짐이라고 불렀고요. 결정성 고체를 쪼개짐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비결정성 고체는 결국 규칙이 있다 없다? 규칙이 없다. 뭐 대표적인 예시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 외우시면 되고요. 언제 외우시면 돼요? 시험 기간에 예시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성 고체는 뭐 요에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규칙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야 되고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있었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제 이번 교육 과정이 되면서 그런 거는 빠졌습니다. 다만 하이탑을 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도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좀 미쳤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규칙을 갖고 있는 뭐 고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성 고체를 우리가 크게 4종류 정도로 지금 책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온 결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금속 결정, 세 번째가 분자 결정, 네 번째가
공유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이 전전 시간에 혹은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분자간에 인력하면서 분자간에 상호작용하면서 그 원자들끼리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수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요거 이온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이 있는데 이게 원자성 공유 결합, 이게 분자성 공유 결합, 이게 원자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분류를 이미 해가지고 수업을 조금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물질들의 특징이 현재 적어져 있고요.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고체 관련돼서 수업할 내용 한 바닥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금속 결합, 분자 결합, 공유 결합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은 이 단원은 이제 끝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배웠던 내용으로 이 다음 단원에서 누구에 대해 생각하면 돼요? 물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단원을 조금 공부를 조금 빡시게 해 놓으셔라. 2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학이 이번 주까지냐? 네. 다음 주 월요일? 잠시만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죠? 10일. 11일까지. 11일까지 방학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10일까지 방학인 데가 있고 7일, 11일, 10일 뭐 이게 지금 방학이 끝나는 시즌인 것 같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자, 앞에 봅시다. 어떤 고체가 있다고 하면요. 고체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네모 박스 안에 무언가 들어있겠죠. 여기 어떤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뭐를 거대한 덩어리를 이뤄서 뭐가 된다? 고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 고체를 이루는 이 네모 박스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단위 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단위 세포에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 세포 한 가운데에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저 네모 박스 한가운데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 세포에 입자가 몇 개 들어가요? 세포에 입자가 몇 개 들어가요? 한 개 들어가죠. 수업을 들어보면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요 애들이 이 네모 박스 한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단위 세포 몇 개를 내가 인접하고 있어요? A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끝이에요. 요 앞에도 한 박스가 있어요. 앞에도 한 박스가 있죠.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단위 세포 몇 개에 포함되어 있어요? 8개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꼬다리에 들어가져 있으면 단위 세포에 몇 분의 몇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8분의 1개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우리가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단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한 가운데 있는 거 하나 하고 여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모서리라고 부르나? 모서리에 있는 애들 지금 배웠고요. 몇 가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걸칠 수도 있어요? 선이요. 어? 선. 이 선. 이거 별이라고 부르나? 모르겠네. 사실 선이 모서리고 아, 이게 모서리야? 어 그만하자. 그건 하지 말자.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하지 말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예. 여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에는 몇 개 걸려 있는 거예요? 세포? 네 개요. 단위 세포 4개에 걸려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걸려 있는 애는 총 몇 분의 몇 걸려 있겠어요? 4분의 1 걸려 있죠. 마지막으로 어디에 걸려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면에 걸려져 있을 수 있죠. 입자가 이렇게 면에 걸려져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면에 걸려져 있으면 얘는 얼마만큼 몇 개에 걸쳐서 걸려져 있는 거예요? 2개. 2개에 걸쳐서 걸려 있죠. 그러면 한 세포에 몇 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2분의 2분의 1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위 세포를 기준으로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중심 여기. 저 영어를 모르니까 나 수학 선생 아니니까 되게 무식해 보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이탑에 나와 있는 3가지 구조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몇 가지 구조만 설명할 거라고요? 3가지 구조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3가지 구조 중에 2가지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책으로 따지면 지금 몇 페이지지? 제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58, 59요. 58페이지, 59페이지를 책으로 펼쳐놓고 수업을 들으면 아 선생님이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몇 가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위 세포가 있었을 때 컨디션이 되게 안 좋나 보네. 삐뚤어하네. 어디에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들어있을 수 있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단순 입방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총 입자가 몇 개 들어가요? 세포 안에? 8개요. 8분의 1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8개. 8개 들어가니까 저렇게 들어가 봤자 세포에는 몇 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1개 들어간 것과 똑같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단순 입방 구조에 그리고 이 중앙 한가운데 공간이 나와서 이 한가운데에 입자가 하나 더 들어가져 있는 요 구조입니다. 요건 우리가 최심 입방 구조라고 불러요. (8분의 1짜리가) 몇 개 들어가져 있고요. 8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몇 개짜리가 1개 들어가져 있어요? 1개짜리가 하나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의 단위 세포에 입자가 몇 개 들어가져 있는 구조예요? 2개 들어가져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단순 입방 구조가 똑같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슈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면에 들어가져 있겠죠. 요 면에 들어간다고요. 면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 6개의 면에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요. 더하기 면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몇 분의 몇이었어요? 2분의 1이었죠. 이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래서 총 입자가 몇 개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4개요. 4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지금 면심입방 구조가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얼추 봤을 때는. 근데 여기 단순입방 구조의 첫 번째로 들어갔던 게 NaCl 있을 거고요. 여러분 책 왼편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온결합 물질에 NaCl, AC 그림이 나와져 있고요. 그 옆에 CSCl 그림이 나와져 있죠. 이게 누구예요? CSCl. 염화세슘. 그리고 여기에 염화나트륨 구조죠. 그럼 생각해보면 똑같이 1대1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진짜 똑같이 1대1 결합입니까? 여기가 Na 플러스가 들어가면요 Cl 마이너스가 인접하는 곳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 Na 플러스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Cl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제 말이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CS가 여기에 있고 CL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어요? 요렇게 있죠. 그러면 거리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입자가 똑같이 1대1이거든요. 똑같이 1대1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4개가 Na 플러스가 들어가고 4개가 누가 들어가면 Cl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각각 몇 분의 몇씩 들어가져 있어요? 2분의 1씩 들어가겠죠. 제 말이 되니? 여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각각 4개 들어가니까 각각 2분의 1씩 들어가잖아. 왜 그러냐면 8분의 1짜리에 몇 개씩 들어가니까 4개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대 몇이 나와요? 1대1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2개인데 가운데에 하나 있고 양 사이드에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몇 대 몇으로 들어간 거예요? 1대1로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성질이 똑같겠냐는 거죠. 선생님 말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세슘이 들어가면 Cl 가장 근접해 있던 Cl이 몇 개가 A 옆에 있어요? 8개가 옆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Na 플러스 옆에는 Cl 마이너스가 몇 개가 붙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6개가 붙어져 있죠. 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1대1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단단함이랑 이런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빵을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고 채심이면 면심이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어디에 가면? 대학교에 가시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참 별로인 게 하이탑에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시험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책에 들어 있었다 안 들어 있었다? 책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수능에서 화투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자세하게 배우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하려고요. 더 깊이 안 들어가고요. 일단 나는 입방 구조는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온 결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온 결정이 뭐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이온 결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분자와 다르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배우는 H2O라든지 CO2라든지 뭐 H2라든지 O2 이런 물질들하고 여기 이온 결정에 있는 NaCl이 과연 똑같냐는 거죠. H2O는 입자 H 2개와 산소 몇 개가 만나가지고 한 개가 만나가지고 H2O가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NaCl은 Na 플러스 한 개와 Cl 마이너스 한 개가 만나가지고 NaCl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누가 결합한 거예요? A랑 결합해요. A랑 누구랑 결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 다른 말로 이온 결정을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가장 간단한 뭘로? 정수비로 우리가 식을 써주기로 했고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실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실험식이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실험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NaCl, 뭐 CaCl2 이런 애들 다 뭐겠어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1대2, 1대1이라는 뜻이지 한 개 대 한 개, 뭐 한 개 대 두 개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내용, 이온 결정은 이온 결정이에요. 다시 이온 결정은 무슨 결정이라고요? 이온 결정이라고요. 이해됐죠? 다시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꼬라박습니다. 이온 결정은 이온 결정입니다. 다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원자 상태였던 입자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금속이 되고 비금속이 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선생님이 이온 결합을 하는 와중에는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치면 A는 A의 A 플러스 B는 B의 B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결합을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였죠. A는 전자를 잃었을 것이고 A는 전자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전자가 움직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보는 거야? 이온 결합이 다 끝난 다음에 물질을 보고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이 다 끝난 다음에 물질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안 움직여. 이온 결정이 된 다음에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한 전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 애가 물에 녹든 액화 과정이 되든 전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온 결정은 대부분 무슨 상태고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요 애들이 뭐를 가해주면 열을 가해주면 액체 기체로 변하겠죠. 그리고 또 물에 녹으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녹지 않은 물질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고체고요. 고체이기 때문에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에 녹는 애들 그리고 녹아요, 녹지 않아요? 녹지 않은 애들이 있겠죠. 물에 녹지 않은 애들 우린 뭐라고 불러요? 앙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앙금도 어디에 들어가요? 이온 결정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요건 이제 앙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체가 어디에? 물에 녹게 되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애가 이제 고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용액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 수용액은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한테 들어봤을 단어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과 물에 녹지 않는 앙금으로 나눴었어요. 과거에. 자, 그리고 이 고체에 뭘 가해서? 열을 가해서 이 고체가 뭐가 돼도 액체가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달고나 만들 때 설탕을 불을 가열해가지고 액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굳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보면 많이 나와서 달고나를 예시를 많이 뒀는데 그것마저도 너희한테는 좀 과거 사람이 되어버렸네. 달고나 요즘 많이 안 하나? 난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게 액체예요. 그 설탕을 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녹이면 설탕물,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고 수용액이고, 요 액체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다른 반에서는 저희들이 왜 전류가 흐르는지 설명을 한 20분, 30분 했는데요.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반들은 왜 해줬냐면 대부분 화학 듣는 애들이 물리 속 같이 듣는 애들이어가지고 물리 쪽도 했던 애들인데 지금 여기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나 노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안 할게요. 다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움직여서가 아니라요, 이온이 이동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요 애들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게 따닥따닥 붙어있지만 저희들이 액체나 뭐가 되면 수용액이 다니면 저 이온들이 가만히 놔둬요. 입자 간의 간격이 생겨요. 입자 간의 간격이 생겨가지고 쟤들이 가만히 놔둬요.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요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자가 움직이면 뭐를 만들 수 있는데,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애초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거대하게 뭉쳐 있어도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니들 배웠어. 방금 내가 말하는 걸 어느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생물 시간에 선생님 저희가 그걸 언제 배웠어요? 칼륨 나트륨 펌프가 나트륨을 세포 바깥에 내뿜으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쌓이죠. 그러면 바깥쪽에 거대한 플러스가 생기고 안쪽에는 플러스가 나간 만큼 거대한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러면 거대한 플러스, 거대한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떠한 플러스가 있으면 그 플러스를 어디로? 마이너스 있는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세포 안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전기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힘이 마이너스 70mA 휴지막전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온이 움직여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흐를 수 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내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 생물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고체일 때는 이 이온들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쟤들이 전류가 흐른다고 부른다? 흐르지 않는다고 부른다? 흐르지 않는다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정의 대표적인 거 NaCl 소금 알갱이가 있으면 우리가 망치로 툭 두드리면 소금 알갱이가 부서지죠? 다스러지죠? 망치로 툭 때리면.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덩치 컸던 소금이 덩치가 작아진 소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을 깨려면 결국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소금 맛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요. 소금 맛이 안 나야 되죠. 셋말이 됐어요? 그러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망치로 두들겨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 깨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망치로 두들겨서 다스러진다고 해서 그게 이온 결합이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다스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힘을 살짝 주면 얘들이 가만히 있어 옆으로 움직여요. 옆으로 한 칸만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요. 마마뿔뿔 청력이 생겨요. 청력이 생겨가지고 얘들을 밀어내버리겠죠. 그래서 다스러진다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다음이 금속인데 똑같이 망치로 때렸는데 금속은 깨져요, 안 깨져요? 이렇게 막 잘라지거나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걔들은 펴져요. 망치로 때리면 펴지죠. 얇아지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금속 결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속 결정입니다. 여기 금속이 있습니다. 이 금속은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금속 양이온이라고 우리가 외웠죠. 그럼 여기 금속 양이온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자를 잃어서. 그러니까 전자를 왜 잃냐?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누구와 똑같은 전자 배치? 18쪽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었죠. 그러면 내가 양이온이 금속 양이온이 됐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어딘가에 마이너스를 놔둬야 돼요. 어딘가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있겠죠. 하나 더 있으면 되나? 그럼 9개 딱 맞춰줬네. 자, 그러면 이 양이온이 잃은 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잃은 전자, 양이온이 잃은 이 전자, 이 파란색 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 전자가 요 양이온한테 가가지고 나를 받아줘.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입니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받아준다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 뭐 둘 중 하나 찍는 거야? 제이야, 받아줘야 되겠니, 안 받아줘야 되겠니?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겠지. 왜? 지금 안정적인데 왜 받아주냐는 거지. 그러면 얘가 옆에 가가지고 퇴짜를 받고 옆에 가가지고 다시 나를 받아줘 하면 또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럼 얘는 아무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전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니? 개꿀이죠. 개꿀이죠. 아무도 나를 속박하는 게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속박하지 않는 거죠. 제 말이 됐어요? 그 누구도 얘를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놔둬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전자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전기가 통하려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죠. 다른 말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생겨야 되고, 다른 말로 뭐가 생겨야 돼요? 전위차가 생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전위가 높은 곳이 플러스 쪽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가만히 놔둬요. 당겨요. 당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뭐예요? 밀죠. 이때 자유로웠던 애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양이온들이 가만히 있거냐? 왜 가만히 안 있어? 켈빈의 절대온도 0도예요? 0도가 아니에요? 0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 양이온들도 가만히 놔둬 입자운동을 해요? 입자운동을 하겠죠.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요.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놔둬요. 요 양이온에 계속 부딪히겠어요? 양이온에 계속 부딪히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안 부딪히려면 이 자식들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 부도체는 달라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도체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체는 조금 다른 현상이고요. 그래서 금속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자유전자하고 양이온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아무래도 걔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겠죠. 그게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는 힘입니다. 저 애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아주 강한 속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빛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빛 에너지를 이 전자가 가만히 놔둬요. 듬뿍 흡수해요? 듬뿍 흡수합니다. 전자만 흡수해요? 양성자도 흡수해요? 양성자도 흡수해요. 다시 하지만 전자와 저 양성자의 무게가 양성자는 이 양이온의 무게가 같아요?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겠죠. 여기 양성자예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잖아요. 그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자유전자 하나 두 개인데 자유전자 하나랑 양성자 하나랑 2000배의 질량 차이가 나요. 1850배 이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100kg라고 했을 때 여기 50g짜리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이 똑같은 힘으로 밀었어. 그럼 나는 안 움직일 수 있는데 50g짜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겁나 세게 움직일 수 있지. 세마 똑같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얘들은 거의 안 움직이지만 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들뜰 수밖에 없어요. 들뜰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왜? 더 활발하게 될 테니까. 왜?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그 상태로 되는 게 가만히 놔둬요. 얘들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빛 에너지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반짝이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은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전류가 잘 흐를 수밖에 없고 뭐가 나타나요? 광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양이온이고 여기 양이온은 요 양이온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양이온이 이른 전자하고 정전기적 인력인데 여기는 전자예요? 아니면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이 음이온의 마이너스가 이 전자의 마이너스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결합의 결합력이 이온 결합보다 훨씬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금속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어요? 연성과 전성이 있죠. 표짐성과 뽑힘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표짐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뽑힘성이 있고요.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고요.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부도체는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저항이 커져요. 차이점이에요. 표짐성과 뽑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쓰였는데 그거 말고는 외워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금속하고 저항 배웠으니까 여러분 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 누구예요? 금이죠, 금.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가장 전류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뭘로 전선이 이어져 있어요? 금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팩 컴퓨터라든지 팩 태블릿이 금을 가지고 있는 수동률로만 따졌을 때 금 광석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 버리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라고 보일 수 있겠어요? 금 광물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는 그게 금덩어리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거하면 그것들을 뽑아내는 업체들에선 다 금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쓰고요. 금은 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화학 반응성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물하고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화학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은 금 원소로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통화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항이 작은 거는 물리책에서는 구리라고 나오는데요. 화학책에서는 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학책 하이탑에서 읽으면 은, 구리로 나오고요. 물리 하이탑에서 읽으면요. 금, 구리, 은으로 나와요. 나는 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이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분자 결정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자 그대로인데요.
이 분자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 뭘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하죠. 그리고 저 기체를 뭘로 만들려면 결정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매우 낮춰야 되겠어요? 매우 낮춰가지고 결정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공유결정이 있죠. 지난번에도 선생님 말했지만 공유결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C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애들. 이거 뭐예요? 뭐 흑연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 하나만 정리합시다. 흑연만 전기 전도성이 있고 나머지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연에서 파생되는 물질, 다시 누구에서 파생되는 물질? 흑연에서 파생되는 물질, 그게 뭐예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에서 파생되는 물질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하면 흑연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4개 있으니까 SN4짜리겠죠. 근데 흑연은 SN3짜리예요. 몇 도 결합을 하겠어요? 120도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120도짜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시면 여러분이 흑연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120도죠. 다시 120도, 다시 120도, 다시 120도, 다시 120도, 다시 120도. 무슨 구조가 나오겠어요? 육각형. 벌집 구조가 나오겠죠? 이 벌집 구조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쌓이면 흑연. 이것을 한 겹만 벗겨내면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래. 그래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겹만 있으면 굉장히 얇은 이렇게 면이 나오겠죠? 그 애를 이렇게 뺑그르르 둘러가지고 원으로 바꾸면은 그게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뭐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 않지만 현재 뭐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다 그래핀을 응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용화가 되었는데 제들이 안 왔다고 말해야 되나? 기업에서 그걸로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까지 현재 왔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현재 못 쓰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은 꼭 대학교 1, 2, 3학년 때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는 꼭 참석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현재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상용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박람회예요. 그런데 박람회 가면은요, 삼성하고 LG가 출품하는 물품들을 보면은요, 투명한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앞에 떠 있는데 뒤에 건물도 보이는 그런 투명한 디스플레이라든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현재 많이 출토가 되어 있는데 가격 보면 막 1억이 넘고 우리는 못 써요. 우리는 아니지. 나는 못 써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 응용이 되고 있다. 나머지 뭐 크게 얘들은 고체가 그나마 있는데 사실 고체를 좀 더 정확히 들어가려면은 입방구조 설명을 좀 더 충분하게 해야 되고 입방구조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유도 니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수업해주는 거지 뭐 이게 중요해서 수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 정도 통합과학에서 어차피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잘 정리해가지고 노트 정리하시고 오늘 요거 노트 정리 다 끝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에 지금 이것까지 하면 1단원이 완벽히 끝나거든요. 1단원 문제 마무리 푸시고 마무리가 다 되면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